여러분 안녕하세요. 7, 8월 문제풀이입니다. 영역별로 진행을 하고요. 올해 나올 만한 것들만 우선 뽑아서 문제를 좀 만들어 드렸고, 혹은 최근에 안 나온 주제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목표는 여러분들의 합격입니다. 합격을 하려면 공부한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매우 유리하죠. 네, 그런 목표와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좀 냈고, 문제 난이도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11월 달에 가게 되는데, 가서 결국은 이제 진검승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 앞에서 점수 잘 받고, 제 앞에서 문제 푸는데 너무 쉽고 막 이런 건 실제 시험장에서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시험 난이도, 이거나 플러스 알파 정도, 그렇게 난이도를 좀 구성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다뤄보지 못한 주제도 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놓친 주제들도 좀 있을 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 사람의 성향이 좀 어려운 것보다 쉬운 거 좋아하잖아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공부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영역만 하게 돼요. 또는 본인이 좀 싫어하거나 좀 안 되거나 좀 어려운 영역들은 좀 피하게 되죠. 네, 그런 것들을 저는 그냥 가감없이 문제를 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은 들 겁니다. 그러나 오늘 강의 끝나고 또 집에서 복습할 때 설명 들은 걸 가만히 참고해 보시면 문제가 좀 타당하다. 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거예요. 일단 오늘이 미교론이고요. 일주가. 여기 이제 미교론인데, 미교론에다가 아시겠지만 교육과정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법도 좀 있고요. 평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교육과정 같은 애들은 이게 한꺼번에 외우면 한꺼번에 잊어버려. 그리고 외우기 좀 어렵고. 그래서 다음 주 2주차 때 원래 이게 이제 표현 영역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이게 이제 서양회화, 동양회화, 조소, 판화, 서예로 가는데 여기에다가 요 아이들을 좀 더 추가해서 이렇게 더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에 교육과정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교수법 문제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 주에 비평 문제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 8월달 첨삭은 총 4번 하는데요. 2, 4, 6, 8주만 합니다. 2, 4, 6, 8주. 우리가 5, 6월 달에 1, 3, 5, 7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7, 8월 2, 4, 6, 8로 첨삭을 하면 전 영역을 첨삭받게 되는 셈이 됩니다. 제가 별도의 말씀을 안 드려도 자발적으로 2, 4, 6, 8주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내시는 거예요. 첨삭 내주세요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알아서 내시고 못 내거나 혹은 결석하거나 이러면 첨삭이 좀 지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인강생들도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주로 이제 미교론이 주 타켓입니다. 오늘이 미교론이 주 타켓인데, 미교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하자면 이미 기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했기 때문에 최근 경향이 어떤 것, 또 무엇이 나왔는지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걸 모르고 있다, 자기 나름대로 리스트가 없다, 주제, 올해 나올 만한 주제라고 하는 주제 리스트가 없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미교론부터 서미사2까지 총 8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평가원에서 발표한 평가 영역이 총 16개 과목 22개 영역입니다. 미술과 안에서 과목이에요. 과목. 미교론이 과목입니다. 서양미술사가 과목이에요. 그렇게 따질 때 기출은 그냥 막연히 답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여기 어떻게 나왔지? 미교론은 도대체 어떻게 물어보지?
물어보는 방식은 뭐지? 최근에 뭘 물어봤지? 이런 걸 보는 게 진짜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울러 기형에 나온 문제에 대한 정답, 키워드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해서 미결원부터 8주, 서미사2까지 영역 중에서 본인이 약한 영역 있잖아요. 그 영역은 꼭 올해 나올 만한 주제가 뭐지? 라고 뽑아서 주제 리스트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 인강생도 마찬가지. 이제라도 그 영역만 좀 뽑아 놓으셔야 돼요. 자, 미결원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일단 그림이 거의 없어요. 재미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미술사랑 비슷하게 양적 연구처럼 시대 순으로 좀 올라갑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서양 미술사만 따져볼까요? 모더니즘 이후부터 유파만 따져볼까요?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파. 인상파, 시인상파, 후기인상파, 상징주의, 표현주의, 야수파, 입체파, 오르피즘, 미래파 순 넘어가죠? 벌써 10개 가까이 돼요. 그런데 미결원 교육 사전 어떻게 돼요? 표현기능, 창의성, 재건주의, DBA, 다문화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미결원은 그동안 낼 만한 애들 다 냈어요. 다 냈습니다. 학자별로 조금씩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표현 기능부터 뒤까지 다 내버려가지고 미결원이 그 25년도 아니다. 올해가 26년이죠? 24년부터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25학이죠. 요 기출을 보면 그 AA 1번에 DBA가 나왔어요. 아르나임이 나왔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B11번에 창의성이 나왔습니다. 허버트 리드가 나왔어요. 아르나임이 나왔습니다. 두 개 다 공통점이 있어요. 문제 공통점. 이 학자가 주장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용어. 미술교육 목적, 방법에 관련된 용어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23년도까지 낼 거 다 내고 몇 개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 제로 베이스야 다시 시작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작년도 25년도 요게 결국 26학이죠. 작년도 25년도 요게 B형 6번이 나왔습니다. B형 6번 뭐가 나오냐면 아르나임 DBA 창의성 나왔으니까 미술교육 사조 중에서 표현 기능 중심. 요게 나왔어요. 올터 스미스. 요거 나왔어요. 요거랑 요 시기에 해당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연도로 물어봤습니다. 연도.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B형 8번 나왔어요. 요번에도 DBA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 중에는 아르나임이 아니라 아이스너가 나왔어요. 원래 아이스너가 3년 주기로 계속 나오던 학자인데 최근에 안 나왔다가 작년에 나왔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큰 틀로 보면 이 학자들의 용어가 나왔어요. 용어. 요런 게 다라 이 말이죠, 지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26년 올해 27학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준비해야 될 거. 그죠? 표현 기능 쪽에서 안 나온 학자, 그죠? 표기능, 여기서 안 나온 학자 우선 하셔야 되겠죠, 그죠? 벌로 떠오르는 학자 누구일까요? 페스탈로치, 그치?
또 러스킨, 또 헬리콜, 그렇죠. 이런 학자들이 표현 기능 중심 미술교육 사조에서는 제일 우선순위 학자들이에요. 얘네들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파울, 미니티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게스비, 챗맨. 요게 표현기능 중심 미술교육에서는 안 나온 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그 다음 순서가 되겠죠. 두 번째 요 다음에 나오는 그 사조라고 하긴 좀 그런데 경향이 뭐냐면 그 디자인 교육에 관련된 학자들이 있어요. 디자인 교육. 그래서 우리가 그냥 디자인 교육, 조형 요소, 원리 교육 하는데 이들은 전혀 안 나왔습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누구? 도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학교. 바우하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조형교육 이텐. 이 학자들은 안 나왔어요. 근데 이텐 같은 경우는 이텐이 주장한 기초 조형교육은 이미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표현 영역 쪽에 반영된 내용이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태 미출이에요. 이건 꼭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요 비슷한 시기죠. 지금 도우가 1899년, 바우하우스가 1924년, 19년, 23년, 31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시기 때가 세 번째 창의성 중심 사조예요. 요 사조는 나올 사람 다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허버트 리드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학자들의 아직 안 나온 거 있죠. 예를 들어서 허버트 리드는 뭐가 안 나왔어요? 8가지 심리학적 유형. 그죠? 허버트 리드. 그 다음에 최근에 안 나온 게 로엔펠드 발달론. 이렇게만 적어도 될까요? 그 다음에 안 나온 것이 요 시대, 동일한 시대인데 약간 이쪽에 기울어져 있지만 좀 색다른 아동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이른바 낭만주의적 교육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슐러, 슈타이너 이런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슈타이너, 그죠? 슐러 이런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동일한 시대의 사회 재건주의는 꾸준히 나왔는데 나오는 주기가 이제 나올 때가 넘어섰어요. 나올 건 빤한데. 그래서 재건주의. 일단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DBA 안 나온 학자 아이스너, 그죠? 박한 안 나왔죠? 아이스너는 뭐가 남았어요? 교육 목표, 행동 목표, 문제 해결 목표, 표현적 결과 목표. 그거 안 나왔고. 그죠? 다섯 번째, 최근에 안 나온 게 다문화입니다. 그죠? 시각문화 미술교육입니다. 이거 계속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교육 사조, 새로운 교육 사조, 바로 CBA예요. 이렇게가 일단 7, 8월 달에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주제이자 흐름이다. 저기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살이 뻗어나가는 건 9월, 10월, 11월 달에 해나갈 거고요. 그런 걸 주로 오늘 문제로 담았습니다. 그런 것을 주제로.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조금 낯선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CBAE. 요거 우리 기본서에는 커뮤니티 중심 미술교육으로 나와 있는데 같은 CBAE인데도 하나는
영문이 좀 다르죠? 대문자만 똑같아요. 그래서 CBAE 커뮤니티 중심 미술교육 사조. 한편 또 다른 게 공동체 미술교육 사조입니다. 그 둘 다 우연치 않게 앞 글자 대문자가 똑같아요. 근데 조금 달라요. 좀. 그런 것들도 함께 정리하시는 것, 이런 거를 권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1번. 1번이 바로 아직 미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기입형이라서 일단 제목부터 던져드렸고, 그 다음에 서술력을 또 한 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1번 공동체 기반 미술교육 CBAE입니다. 이게 좀 처음 나온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답지를 보시면 요 밑에 이렇게 감독님 요거 좀 당겨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답지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당겼어요. 조금만 더 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됐네요. 네. 학문 중심입니다. DBA이죠. 일단 교실에서 합니다. 미술관 교육도 하죠. 펄드먼, 브라우드 그리어 그렇게 되죠. 지향점은 이해력이고 안목 육성에 안목 육성 다른 말로 소비자 육성, 향유자 육성입니다. 소비하고 향유해야 되기 때문에 미술사를 알아야 되고 미학을 알아야 되고 비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제작해야 되는 거죠. 미술관은 심미적인 객체야, 객체. 따라서 미술관을 볼 때, 가서 볼 때 그 객체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감상과 비평에서 과학적,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펄드먼의 비평 단계, 기술, 그 단계는 자기 주관의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시각문화 미술교육입니다. 일단 중심이 대중매체예요. 일상 시각 환경. 시각미제는 비판적 사고죠. 역량 강화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 이미지에 담겨있는 의미, 의도, 지배 이데올로기, 요거에 대한 비평인 거죠. 이거를 기술적 경험,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본인이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텍스트 만들어 본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편 CBA입니다. 지금 커뮤니티가 아니고요. 공동체 기반이에요. 얘는 지역사회 현장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연대합니다. 사회적 실천을 해요. 주민과 협동, 소통과 실천, 요게 CBA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공동체 기반,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미술실을 넘어선 거예요. 지역사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수업하는 교실, 공간이 확장된 것이에요. 변화 내지는 확장. 두 번째, 학생 개인의 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협동적 참여가 중요해요. 그리고 과정 중심의 소통을 강조합니다. 결과가 그닥 의미 있다라고 보진 않아요. 과정,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소통입니다. 소통. 삶과 미술을 결합시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아데주모이고요. 그 다음에 디수자라고 하는 학자예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김교사, 이 수업은 학교 미술실이라는 폐쇄적 공간을 탈피했다. 이 말 있죠. 이런 말들이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린 거, 공간의 변화, 공간의 확장. 아데주모가 제안했습니다. 공동체 기반 미술교육. 미술교육이 단순히 개인의 심미적 기술, 머물러서는 안 된다. 동일한 지역에 살면서 공동의 관심사, 문화적 유산, 사회적 소외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맥락을 반영해야 된다. 이 수업의 목적은 정형화된 미술작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미술한 매개를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인지하는 거죠. 그걸 교정하려고 하는 일종의 행동주의적 측면의 미술교육이고, 큰 틀에서 보면 사회참여 미술교육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사회적 상호작용, 협동과정, 이거예요. 이렇게 오늘 또 새롭게 배웠으니까 잘 정리하시길 바라요. 2번입니다. 2번, 우리가 미술교육 역사를 하면서 프랑스 아카데미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 프랑스 아카데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에콜 데 보자르, 10세기 프랑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1648년, 이건 외우셔야 되고요. 루이 14세 치하에 세운 왕립 건축 아카데미, 회화와 조각 아카데미입니다. 아카데미. 예술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아카데미가 해체되고 16년에 교육 기능이 분리, 재정비되면서 에콜 데 보자르가 형성이 돼요. 국립고등학교라고. 프랑스 예술원 강의는 학생들의 미술, 법칙, 이게 중요합니다. 프랑스 바로크는 주로 법칙, 균형, 선묘, 형태, 이런 데에도 관심이 많죠. 이런 거를 정리한 사람이 프레아르 드상블레, 62년 저서 회화의 완벽한 이념, 미술 평가 기준, 창안, 비율, 빛깔, 표현, 구성, 5가지입니다. 일부 책에는 4개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5개념이고요. 5개가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시각문화미술교육학자 애플랜드가 쓴 저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편 아카데미는 장르를 위계화시켰죠. 마치 우리나라 조선 화원시험 취재에서 대나무를 1순위로 한 것처럼 서양도 그렇게 그 장르를 위계화했습니다. 1위가 역사화, 2위가 인물화, 3위가 풍속화, 4위가 풍경화, 5위가 정물화. 한편 1880년대부터 영국에 설립된 5개 길드가 있어요. 길드. 이 2글자 외워두셔야 됩니다. 2글자 시험에 나왔었어요. 길드. 협동조합이라는 말이죠. 일종의. 아더 맥모도, 굉장히 중요한 학자, 미출된 디자이너예요. 미술공예운동 제2기, 2기 미술공예운동. 자, 제1기가 윌리엄 모리스, 2기가 아더 맥모도. 아더 맥모도가 없었으면 아른 후보는 생기지 않았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예요. 맥모도, 세기 길드, 애슈비 길드.
미술과 공예운동이 확산되어 나가자 장인 교육에 맞게 교육을 장인, 기술자를 말하는 거죠. 공예가. 미술과 확산되어 나가자 장인 교육에 맞게 교육을 계획한 대다수 미술학교에서는 이 운동의 원칙을 채택했는데, 이 운동의 대법칙은 재료 중심, 사용성을 고려하는 것, 사용자 말하는 거죠. 사용자. 구조 중시, 그 다음에 공구, 재료와 용구. 잘 정리해 두시고요. (3번) 새로 배우는 학자입니다. 요게 펄드먼과 아주 유사해요. 펄드먼과 아주 유사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미술교육학자 랠프 스미스, 비평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비평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미술사적 지식이나 미학적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주로 행하는 학문적 비평. 요거 DBA 학자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브라우디, 그리어 뭐 이런 학자들도 학생들도 전문가답게, 전문가처럼 비평할 수 있다. 약간 그 수준은 차이 나지만 못할 것 없다. 이런 입장에서 출발한 게 그 DBA 학자들의 비평 방법 단계였어요. 둘째는 학습자의 미적 지각을 확장하고 작품의 이해, 감상 능력을 기록해서 교육 현장이 이루어지는 교육적 비평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앤더슨과 밀브란트예요. 랠프 스미스에 따르면 후자, 즉 교육적 비평은 단순히 작품의 우열을 가리는 판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비평적 탐구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미적 경험을 심화시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개개인의 반응, 그거를 물어본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감상의 단계를 조사, 분석, 해석, 평가로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깜짝 퀴즈. 펄드먼과 랄프 스미스가 제시한 단계, 차이점이 뭘까요? 그렇죠. 첫 번째가 펄드먼은 기술인데 스미스는 조사예요, 조사. 요게 달라요. 요걸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미술작품의 가치나 의미를 직접 평가하기보다는 비평가가 행하는 비평활동 자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그런 비평 유형이 영국과 미국에서 하고 있는 메타비평입니다. 메타비평. 이 유형은 비평을 사용한 언어, 타당성, 비평적 판단의 논리적 기준, 비평 방법론 자체를 검증,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적하죠. 서로. 표현주의는 재현주의를 비판합니다. 왜? 야, 재현주의, 너희는 미술이 사진이야? 맨날 똑같이 그려. 감정이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형식주의 비평은 표현주의 비평을 비판합니다. 너희들은 격정이야, 감동, 그런 거 있어. 미술은 형식이지, 조형이지, 이런 거죠. 감정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거죠. 이런 의미예요, 지금. 그래서 이 비평은 비평에 대한 비평 이론을 말하는 겁니다. 메타 비평 잊지 마시고, 메타 비평이 따른 게 예술 정의론이에요. 예술 정의론. 예술 정의론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출현 배경 순서부터. 첫 번째가 모방론, 두 번째가 표현론, 세 번째가 형식론, 네 번째가 개방론, 다섯 번째가 사회 제도론, 예술 제도론. 똑같은 말. 마지막 여섯 번째가 다원론.
제 생각엔 여기 상급 난이도 변별성 문제 같아요. 제 생각엔. 교육적 비평과 4단계라는 입장에서 똑같아요. 그런데 딱 보고 무조건 폴드만 잃어버리시면 곤란해. 이 조사,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제 생각엔 이거 상급 난이도 문제다. 라고 보여져요. 네 번째입니다. 다문화 미술교육 일단 쭉 한번 훑어보기 위해서 괄호 기억니은 디귿 리을 많이 만들어 봤어요. 실제 시험은 기억니은 디귿 리을까지는 없어요. 2개만 쓰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좀 더 공부시켜서 어쨌든 좋은 점수로 합격시켜 드리고자 하는 제 목적이라서 이렇게 했고, 요즘은 1차에서 점수가 높아도 불안해요. 일단은 최대한 1차 점수를 많이 확보해야 돼. 최대한. 아마도 이제 이런 생각, 이런 사고가 널리 퍼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5년 전, 4년 전만 해도 지엽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돌았을 텐데 요즘 그런 말이 좀 없어요. 일단 다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경쟁자들도 이제 그렇게 조금 촉각을 세우고 공부하고 있다 하는 생각으로 좀 더 긴장을 하시고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넉넉지가 않아. 할 건 너무 많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스트레스부터 좀 덜어내. 여러분들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연구한다. 수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뽑아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행스럽게 감사하게도 제가 그런 촉은 좀 밝아요. 이거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촉. 이건 괜히 제가 아침부터 정화 써놓고 착두 타고 막 하면서 뭐가 나올까 이건 아니고 아주 철저히 분석합니다. 진짜 분석해요. 진짜 기출문제 매번 봐요. 아주 책이 2권이 너덜너덜 할 정도야. 그리고 관련된 서적 보고 이렇게 되니까 뭐가 나올지는 같이 연구하는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여러분들은 막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요. 기초부터 세우세요. 7, 8월까지는 아직 기초가 더 중요한 시기야. 기초가. 해당 사조, 미술교육 사조의 기초, 학자, 해당 용어. 일단 요거부터 먼저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좀 덜어내는 거 제일 중요해.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눈치 보는 일하고 정리하세요라고 하는데 제 마음은 사실은 이거 외우셔야 돼요 하는 말이에요. 7, 8월 달은 좀 부지런히 반복해서 외우세요. 반복해서. 다문화 미술교육 빌링즈입니다. 빌링즈. 본명이 이렇게 길었죠. 빌링즈는 주제적 접근. 바바넬과 함께 문화 감흥형 미술교육이에요. 다문화인데도 행동형, 실천 있죠. 실천형, 사회 비판형. 그러니까 약간 그 막시즘 있죠. 막시즘. 그 막시즘형. 1970년대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었던 유형이 있어요. 재건주의형. 그런 것이 있는데 요즘 비판적 사고형 이런 게 있고요. 빌링즈, 바바넬은 문화 감흥형이에요. 단순히 다른 문화권의 미술 기법을 따라하는 걸 넘어서 문화적 배경과 맥락을 깊이 이해하도록 하는 게 바바넬과 빌링즈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를 그냥 인정하는 것, 하나의 문화로 통합해 동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거죠. 주류 문화는 인정, 소수 문화도 인정하자는 거지. 이거 통합하지 말자. 교사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미술, 문화의 전통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거죠. 이때 교사는 이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학생들 사이에 토론을 이끄는 게 교사 역할이에요. 교사 역할 물어보는 거는 모든 교육 사조마다 다 나왔어요.
다문화도 나오죠, 당연히. 허버트 리드의 입장에서 교사의 역할 물어본 적 있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쯤은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다문화 교사는 학생들 사이에 토론을 이끌어야 돼. 1번 토론 이끌기. 그죠? 2번 작품을 통해서 미술가와 학생들의 대화 촉진시키기. 두 가지 행동입니다. 한편 이슈 지향적 접근은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 같은 사회 문제를 출발하죠. 이 접근의 목적은 사회적 문제들을 비판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술을 통해서 사회적 평등 촉진이에요. 약간 사회 행동적 경향인 거죠. 사회 변화와 해방을 추구합니다. 이때 미술은 문화적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수단까지 확대된다. 미술 작품을 맥락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경험에 비춰서 분석하고 생태학적 위기, 표현의 자유, 소외의 문제, 여성에 대한 이해도 강조하는 것. 자, 빌링제가 강조하는 다문화교의 핵심 원리는 첫째, 비판적 다문화주의. 편견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해체하자. 둘째, 문화적 맥락. 문화적 맥락으로 이해하자. 셋째, 자기 정체성. 빌링즈 아주 미출인 학자입니다. 역시 바바넬도 마찬가지고요. 꼭 정리하세요. 5번입니다. 르네상스 미술교육이에요. 아주 오래된 시대라서 나오는 확률이 좀 적지만 알고 있어야 될 것. 일단 첫 번째, 르네상스 이전은 중세에 대한 길드 기출문제가 있었다. 르네상스는 한 번도 건드리거나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이 돼요. 이미 미학에서는 르네상스 미학이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알베르트 미학 나왔었어요. 알베르트 미학. 중세 미술교육의 성당 건축, 성상 제작을 위한 기계적인 기술 전수에 머물렀다. 어느 조직을 통해서? 길드. 교수법은 도제, 직접 교수법, 도제학습. 요게 중세입니다. 중세. 이런 것들도 좀 메모하고 이해하시면 좋겠지요? 정리할까요? 다시 한번. 중세는 어느 조직? 길드. 거기에서 그 대교수, 그걸 통해서 도제, 직인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이게 도제가 제일 아래예요. 그래서 직접 교수법 지도를 했었다. 알아두시고, 르네상스 시대는 중세랑 다르죠. 일단 두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는 르네상스부터 순수 아마추어 교육과 실기 교육이 나눠졌다. 중세는 실기, 실습, 실생활, 실용 쪽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실용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르네상스는 이제 아마추어 교육이 있었다. 자, 마이클 박산달 연구에 따르면 당시 피렌체 보테가에서 계약서에 기반한 철저한 도제교육, 이게 중요하죠. 인문주의적 소양을 갖춘 미술가들을 육성하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다빈치는 미술이 단순한 손재주가 아니야. 인지적 활동이야. 그래서 디세이노라고 그래. 이런 거죠. 그럼 다빈치는 무슨 디세이노? 회화적 디세이노. 젤로 미켈란젤로는 조각적 디세이노.
다빈치랑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받았고 함께 연구했던 라파엘로는 짬뽕 디세녀. 네. 그분은 이상주의죠. 그래서 르네상스라고도 하지만 라파엘로는 이상주의, 고전주의 이렇게 별명이 되게 많아요. 자, 요때 같이 활동했던 조르조 바자리 비평가이기도 합니다. 교육자이기도 하고요. 비평가이기도 해요. 거장들의 계보를 정리하면서 미술가의 천재성과 사회적 지위 상승을 제도화하는 키트를 마련했다. 아니, 미술가를 중세에서는 기술가라고 했는데 르네상스 때 천재,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제도화했대. 왜? 어떤 근거로 그게 가능했을까? 바로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의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와 형상, 그리고 감정, 정서, 그와 함께 이어지는 것이 바로 신플라톤주의가 굉장히 유행하죠. 예술가는 기술가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신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표현한다. 멋있죠. 레오나르도는 작품의 자유로운 해석보다 관습에 비중을 둔 작업장에 전형적인 일과의 의무를 던져. 그래서 맨날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 되겠니 그거?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미켈란젤로에게도 영향을 줘서 동의하게 돼요. 미켈란젤로도 동의하는 거죠.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린다. 조각을 기술이 아니라 학습된 과학이야. 와, 멋있죠. 이 용어 정리하셔야 돼요. 시엔자 스튜디오사. 스튜디오라는 거예요. 스튜디오. 과학 스튜디오. 과학 스튜디오. 여러분 이쯤 되면 현대미술사에서 떠오르는 말이 있어야 돼요. 스튜디오 아트. 포스트 스튜디오 아트. 그죠? 스튜디오 아트. 공부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존 발데사리. 스튜디오 아트. 이런 맥락과 함께 중세 길드 교육체제를 제시했다. 아카데미, 이탈리아 아카데미가 제시했다 이런 거죠. 이탈리아 아카데미. 기억은 도제입니다. 도제. 그리고 르네상스 예술의 교육 방법은 초보자들과 능숙한 대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즉 이질적 집단인 거죠. 작업을 해요. 새로운 기교와 원칙을 보여주는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합니다. 작업하죠. 감상하죠. 미술 이론과 문화에 대해서 토론하죠. 세 가지. 작업, 감상, 토론. 두 번째, 조각을 할 때는 끼아로스크로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촛불 밑에서 조각을 해요. 조상을 그리거나 조각하게 하는 거지. 양감, 명암, 형태 교육이 유리했기 때문에. 다빈치는 해부학적 기법, 선언근법 철저히 강조했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이 아카데미가 수공업적인 길드 체제를 극복하고 전문적인 미술교육 기관. 그래서 이탈리아 아카데미 설립이 되고 프랑스 아카데미 설립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공교육의 미술 과목이 도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6번) 러스킨입니다. 이거 그림 전부 다 러스킨이 그린 그림이에요.
일단 시대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1850년 정도로 보시고, 러스킨이 1855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노동자들만 모아가지고 드로잉 교육을 강의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여기 이제 러스킨이 출연했다. 러스킨에게 영향을 받은 디자인이 있어요. 디자인. 그 다음에 회화가 있습니다. 회화가 바로 라파엘 전파. 디자인이 바로 미술 공예운동. 요 미술 공예운동이 바로 요쯤에 생기죠. 1860년 요때쯤에 미술 공예운동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미술 공예운동이고, 여기 대표 디자이너가 윌리엄 모리스. 윌리엄 모리스에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맥모도, 아서 맥모도. 맥모도 때문에 형성된 것이 아르누보예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가, 일단 여기 기본이 여기까지가 동일하죠. 예술의 대중화, 민중을 위한 디자인, 민중을 위한 예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러스킨은 어떤 사람? 사회주의자예요. 사회주의자의 공통점, 미술의 목적 혹은 미술교육의 목적. 이해는 했는데 말이 좀 긴 것 같아요. 좀 줄이면 네 글자. 전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 전인교육. 그 다음에 다섯 글자. 도덕성. 뒤에 두 글자 남았어요. 회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도덕성 회복. 다른 말로 말하면 요들은, 지금 노란색 칠한 이들은 기계 문명, 요 전에 있었던, 요 시대가 영국은 빅토리아 왕조 시대예요. 1750년부터 1750년, 물론 학자마다 약간 차이 나지만 그냥 편안하게 1750년에 인류에게 무슨 혁명이 일어나. 네 글자야. 산으로 시작해. 산업혁명부터 해서 100년 사이 요 시대가 기계주의, 창업주의가 만연했거든요. 기계 문명이야, 여기가. 이 기계 문명에 대해서 러스킨과 모리스는 어떻게 한다? 반대한다. 즉, 러스킨은 기계, 네모나게 쳤습니다. 네모나게 기계 반대예요, 반대.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좀 이해를 해보자고요. 이해를 해보자고. 이해할 거야. 둘이 손 붙잡고 이해하는 거지. 자, 누군가는 기계를 너무 싫어해. 인간을 좀 바라보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 기계 문명 거부, 전인 교육. 그지? 기계 때문에 사회가 박살났다는 거야. 노동자들은 막 먼지 그냥 방직 공장 막 그때는 그 석탄 떼고 방직 공장, 영국의 방직업으로 돈을 벌었거든요. 그 먼지 누가 다 먹어? 그 어린 여자 막 이렇게. 그럼 남자 할아버지는 어디가? 저로 가가지고 돌 깨는 사람 하고 있으니까 요 시절에 그룹에 돌 깨는 사람들이 요때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 기계 때문에. 사회 계층, 사회적 도덕성이 깨졌다. 기계 문명 거부. 그죠?
전인교육, 도덕성 회복, 요거예요, 러스킨은. 그러면 여기 보세요. 기계 문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드로잉을 가르칠 때 기하학적인 걸 그리게 해. 따라 그리게 해요. 그러면 기계 문명을 거부하는 러스킨은 드로잉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할까? 자연을 관찰하게 하는 거예요. 자연 관찰.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면 외우기가 더 쉬워요. 기하학적인 선 배제, 외광 효과. 그러나 아직은 그 시대가 1800년대라서 기술력, 매체 이런 게 발달하지 못하니까 드로잉은 여전히 해칭. 요게 러스킨입니다. 러스킨. 자, 존 러스킨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예요. 영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영국 평론가, 사상가, 사회운동가입니다. 고딕 양식의 옹호자였어요. 그의 지지는 고딕의 외형을 옹호하는 수준이 넘어서서 자신이 높게 평가한 중세사회, 인간의 노동을 강조하는 거죠. 노작활동, 노동활동을 굉장히 숭고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수도원 문화는요, 수도원, 천주교, 가톨릭 수도원 문화는 수도사님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잖아요.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폐쇄적으로. 그럼 그분들 밥은 누가 하나? 그분들이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요. 그분들 옷은 빨래는 누가 하나? 그분들 돌아가면서 해요. 그분들 상추, 채소 누가 만드나? 그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도 우리나라도 곳곳에 있어요. 그 산 중턱 이렇게 좀 숨어 있고 조용히 이렇게 좀 속세와 좀 거리가 먼 쪽.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막 채소 가꾸고 농사일하고 그런 노동을 숭고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몸으로 하는 육체 노동을 숭고한 기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설거지 하는 게 좋은 거지. 기도하는 건데. 밥 짓는 거 좋은 거죠. 좋아하는 거죠. 곡괭이 자르면서 상추 심고 뭐 하는 거 좋은 거죠. 그게 기도 활동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를 러스킨이 또 옹호했어요. 하여튼 그랬죠. 근데 반면에 러스킨 시대 많은 건축물은 좀 고딕적 건축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미술교육에 대한 러스킨의 철학은 사회적 개념과 미술의 도덕적 본질에 대한 생각을 토대로 했다. 사회주의자니까. 그는 미술작품을 제작하고 반영하는 데에는 지각과 창안 두 가지가 관여한다. 창안은 신이 부여한 거야. 가르칠 수 없어. 아주 소수만 소유한 거지. 창안. 플라톤 같이 소수, 정생 같이 이렇게. 점심 졸리실까봐 죄송합니다. 농담해서. 지각은 교육시킬 수 있다. 이 지각력으로 자연을 관찰해. 이런 거죠. 이제 러스킨 나오면 틀리시면 안 됩니다. 러스킨의 관점에서 고딕 미술은 정신적 목표와 결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러스킨 시대 많은 건축물은 경제적 물질주의에 결부됐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하다. 그 다음에 지각 창안. 러스킨 드로잉의 목적, 지각력 개발. 각 개인의 취미 개발. 드로잉이 현실적인 이익이 있대요. 일반 교육의 필수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7번) 보겠습니다. 존 개스비 챗만 아시죠? 화가이기도 했어요. 화가. 직접 그린 겁니다. 직접 그린 거예요. 포카혼타스의 세례라고 그래요. 포카혼타스. 많이 좀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어디가 익숙하죠? 인디언입니다. 인디언 여자예요. 와, 그런데
당시에는 불가능하지. 19세기 중반쯤 되니까 어디서 인디언이 이런 거죠. 정말 표현을 죄송하게 해서 죄송한데, 정말 나쁘게 해서 죄송한데, 어디서 인디언 이런 말이 이때 있었던.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거야. 정말 사회적인 충격인 거죠. 아메리카 원주민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유럽 사회에 동화된다. 이게 역사적인 순간인 거지. 백인만 인간이 아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도 인간이다. 이걸 좀 다른 각도로 해볼까요? 귀족만 인간이 아니야. 일반인도 인간이야. 귀족만 드로잉 배우는 거 아니야. 일반인도 드로잉 배워야 되는 거야. 이게 챔프만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보고 이 그림 보니까 다르죠? 미국 미술교육학자이자 화가예요. 체프먼. 미국 의회 의뢰로 미 국회의사당에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거든. 포카혼타스의 세례. 역사화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역사화라고 그러잖아요. 아메리카 원주민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유럽사회에 동화되는 역사 순간을 묘사한 건데요. 체프먼이 활동 당시 미국에서 드로잉은 미국 남북전쟁 이전에 세 가지 맥락이 있었어. 요게. 쭉 시대 역사를 타면 여기가 중세 뭐 그렇다 치고 넘어가고 르네상스 지금까지 다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는 일단 누구를 가르쳐? 기술자. 그렇죠. 여기가 기술자. 공예가. 그렇죠. 근데 르네상스 제가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실용도 있고 순수도 있다고 그랬죠. 아마추어 교육이에요. 기술자는 계속 이어져 옵니다. 길드가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르네상스 때 천재 교육. 그렇죠. 천재.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렇게 천재 교육. 예술가 교육. 그죠? 르네상스에 생겼던 아마추어 교육. 그런데 이게 시대를 흘러가고 17세기 바로크가 되면서 아카데미가 형성이 되고, 그렇죠? 아카데미는 계속 기술자 교육인 거죠. 화가 교육 병행했죠, 아카데미가. 아카데미가 프랑스 예술원이 화가 조각가를 양성하고 화가 조각가들이 국가와 협약이 된 길드로 가서 감독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루이 14세 프랑스 왕정이 요구하는 온갖 공예품을 만들어내는 거야. 프랑스 왕정은 그렇게 예술원 아카데미 회원들이 가르쳐서 만들어진 그 공장 제품만 썼어요. 결국 크게 보면 프랑스 예술원은 예술가 교육도 했고 길드도 관리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18세기 근대 미학 이 들어오고, 이때 서양에는 숭고, 그랜드 매너 막 이렇게 생기면서 이때 들어왔던 것이 이상주의 철학이 들어와요. 이상주의 철학, 선험주의 철학, 칸트, 선험주의 철학, 경험한 거를 앞서는 거, 선험. 이런 게 막 들어와. 그래서 요때 생긴 것이 바로 아마추어 요게 들어가면서 세 번째가 아마추어 교육이고, 특히 여성교육. 선험주의 철학은 여성교육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해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신과 가깝대. 이때는 그렇게 사고를 했어요. 요 세 가지가 맥락이에요.
미술교육은 이렇게 흘러왔어. 이렇게 이해되죠? 여기 맥락이 미술교육의 목적, 당위성, 정당성의 맥락.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어느 나라든 아니면 유럽 전체이든 미국이든 다 간에 산업제도공, 산업디자이너는 전 인류의 몇 프로일까? 아주 소수겠죠. 예술가 몇 프로일까? 소수겠죠. 그죠? 중산층 여성 소수겠죠. 대다수 국민은 어떻게 해? 이거 하지 말아야, 여태까지는. 근데 이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디자인 교육, 드로잉 교육 시켜보니까 좋은 장점이 있더라. 필기력 향상, 도덕, 윤리적 사고 더 육성, 산업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게 있었다는 거지. 이해되죠? 이렇게 좋은 걸 왜 너희들만 해? 그래서 네 번째, 여기부터 생긴 게 바로 일반인. 누구나. 이거죠. 이 좋은 걸, 왜 너희들만 해? 챗맨. 그겁니다. 존스 챗맨이 바로 그거예요. 드로잉 교본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드로잉북 미술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죠. 19세기 사회적 맥락의 첫 번째 미술계 드로잉 배우기였죠. 이게 바로 도제. 그래서 아마추어든 기술자, 산업 제도공 이런 거 또는 뭐 예술가 이런 거죠. 상류사회 여성교육 드로잉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기술 분야, 산업사회, 산업제도공 뭐 다 그런 거죠, 지금. 체프먼은 이 목적에다가, 누구나 미술을 좀 가르치자. 니은이 바로 핵심인 겁니다. 이런 거. 여기까지가 7번이었어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